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안보 지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자, 우리 안보 상황에도 좀 새로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KF-21이 첫 대량 생산, 그러니까 양산에 돌입을 했고 그 양산 결과물로 첫 1호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출고가 된 겁니다.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거대한 스크린이 둘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대한 KF-21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양산기가 저렇게 위용을 드러내면서 등장을 하죠. 순수 우리 기술로 빚어낸 건데 이게 저런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 A사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 등을 자체 탑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시험 비행을 또 할 때는요, 굉장히 거대한 굉음을 내면서 상공을 가로지르는 모습. 자, 이게 2022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무려 42개월 동안요. 1,600여 차례 비행 시험을 했는데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다시 봐도 너무 뿌듯한데 공군 출신이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근데 김대영 위원, 근데 사실 이 KF-21이 그 어떤 국가보다 그 양산, 빠르게 생산 이거에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년 전에 이 KF-21 체계 개발 시작한다라는 회의에 제가 취재를 갔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제기 6대가 만들어져서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고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공군에 배치되는 양산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9년이라는 시간만 봤을 때는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꽤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전투기 개발사에 있어서 9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9년이 짧은 거군요. 엄청 짧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시제기 6대가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모든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도 사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 보기 드문 기록 중에 하나고 현재 우리가 베스트셀러로 많이 불리는 F-16만 하더라도 첫 이륙 때 자칫 사고 날 뻔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륙하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지면에 추락할 뻔했는데 그때 조종사가 탁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완전 무결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완전 무결, 정말 완전 무결까지. 그렇죠. 네. 저도 여러 전투기 개발사들을 책으로 보고 실제 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 F-35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었고 기체가 무거운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위험성 없이 제 시간에 전투기가 나왔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대단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KF-21이 우리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잠시 뒤면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또 찾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KF-21 이번에 그 도입과 맞물려 있다 그래요. 네,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제 방한을 하는데요. KF-21과 관련해서 사실 각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원래 이거 처음에 같이 좀 개발하자 이러다가 뭐 좀 다소 불미스럽게 중간에도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가 뭐가 자기들이 필요했으니까 공동 개발하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이제 첫 번째 고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 그렇다고 이번에 와서 뭐 구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와서 이제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이미 양산 체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구매국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 한번 와서 실제로 이제 보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텐데 사실 이 수출 협약을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구체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산 이거를 알린 직후에 곧바로 손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 저거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서 살려 그러는구나.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사실 이제 다음 달 2일, 내일 모레죠. 이제 한국에 오는데 마크롱 대통령도 뭐 꼭 방산 쪽은 아니지만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논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방산의 지금 이란 전쟁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다?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산으로 이제 딱 시제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사겠다는 고객,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딱 이렇게 와준 이 타이밍만 봐도 사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보면은요, 정말 압도됩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이 KF-21 그 아덱스에서
시범 비행할 때 김대영 의원하고 네. 활주로 해서 같이 둘이 손잡고 봤는데 같이 보셨군요. 정말 눈물 흘릴 뻔했어요. 그 비행기가 예. 정말 그 육중한 게 우리도 저런 게 있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빨리 날아가는 거 보고 감탄한 게 아니라 저희는 늦게 날아가는 거. 비행기가 저렇게 저속으로 기동하면서도 저 형태를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기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 거라니. 정말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KF-21의 지금 양산을 저희가 짚어봤다면 이 K방산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자, 이렇게 한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금 한 걸음에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걸까? 지금부터는 그 K방산의 매력을 저희가 6회공으로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마침 저희가 또 하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KF-21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이 얘기가 있어요. 전투기 시장을 바꿀 위협적 게임 체인저.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해외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이런 수식어를 달아줬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 한 군데뿐만 아니라 SNS를 찾아보면은 많은 곳에서 하는 게 그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기가 풀리는 꼴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그 광복 이후에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던 국가였어요. 전쟁기념관에 가면 방위성금 헌납기 F4 팬텀 옆에 그 서해오름과 작은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광복 후에 떨어진 추락한 미군 비행기 엔진을 뜯어오고 철판을 두들겨서 비행기 기체를 만들어서 띄운 진짜 작은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 비행기가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의 70년 만에 이제 4세대, 4.5세대 전투기가 만들어졌고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모범생이 전학을 왔는데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반에서 한 5등 하겠지 했는데 딱 시험을 치니까 전교 5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기가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기종이 F-16과 F-35인데 두 개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두 개에 비해서 F-16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기종이고 그리고 이제 세대도 앞서 있고 그리고 F-35 같은 경우는 좋은 전투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들을 일으켜서 렌탈 서비스 아니냐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KF-21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로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CNN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찬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한국이 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 수출 잠재력이 매우 커졌다라고 하고 F-35보다 저렴하다라는 인도 뉴스까지 저렇게 평가가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정말 속속들이 아는 거는 군사 전문 유튜버들, 이 SNS 하시는 분들만큼 또 잘하시는 분들이 없겠다 싶은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Can't say that enough. What matters is the sensors, which has got an ESA radar, which is shown to be pretty capable, small drones, real far out, that has already done indigenously produce their own fighter, especially, you know, this 4.5 to 5 gen, and then it'll be 5th gen when they go to the EX. 근데 이현정 센터장, 이렇게 대단하면 지금 인도네시아 얘기 이제 충분히 해본 것 같고 인도네시아 말고 그럼 다른 나라들도 러브콜이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가 지금 뭐 우선 순위로 오르고 있죠. 지금 최근에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공권,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습 타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방공무기 이런 게 필요한데 한국이 마침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생산했다고 양산에 들어갔다고 이러니까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도 있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침략당하는 걸 보고 제일 놀란 게 폴란드였고 그래서 우리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국 거 써보니까 좋은데 괜찮다. 전투기도 우리 좀 필요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하고 여러 가지 방산 관련해서 좀 협력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지난 25일 날 이제 사천 비행장에서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있었잖아요. KF-21. 이때 보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 대사관의 무관들이 거의 총출동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사진 찍고 날아가는 것도 쌍안경으로 막 보면서 뭔가 본국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관련 내용들 했고 사실 주요국의 대사들이 총출동해서 이게 무슨
비행기 한 대 양산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미니 방산 전시회인가 이런 그 얘기까지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와, 이 그냥 뭐 조금만 과장을 더 보태면 전 세계가 우리의 KF-21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제 아까 폴란드 얘기를 해주셔서 폴란드와 또 아랍에미리트의 그 공군 사령관이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KF-21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또 경험을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보면 이게 지난해 4월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방공사령관이 자 저렇게 KF-21 시대기에 올라타고 시험 비행까지 한 겁니다. 자 보면은 여유롭게 엄지척도 하죠. 저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사실 저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전투기를 구매하게 되면 네. 보통 시제기를 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산된 전투기들을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가서 직접 타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폴란드라던가 UAE는 이걸 왜 타봤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제기 6대 자체가 전혀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다 비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레코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제기들이. 예, 그런 기록들을 이제 보면 저쪽 나라의 그런 고위급 장군들도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시제기를 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예. 뭐 당장 구매는 아니지만 뭐 인터넷에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보통 이게 관심 있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놓잖아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AE나 지금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런 동승 비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KF-21 성능도 확인하고 네.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에 전력화되면 시기를 봐서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도 같이 내놓은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영재 센터장, 각각 나라들마다 이 KF-21에 관심 갖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UAE, 폴란드, 뭐 캐나다 이렇게 찝어주셨으니까 각각 보면 어때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좀 공급선, 구매선 다변화를 꾀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아랍에미리트 정부나 군 당국에서 이런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전문가 중에 정치학 교수인 압둘 카렉 압둘라라는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저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군의 현대화를 위해 하나의 출처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전이나 뭐 공군기 보유라든가 이런 데서 네. 좀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얽매이다 보면은 이게 좀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뭐 정비 하나 해달라 그래도 좀 시간 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특히 또 최근에 프랑스의 라팔도 여기에 좀 개입하는 것 같고요. 우리 뭐 인도네시아도 사실 라팔 쪽에 이미 구매를 시작한 이런 게 있어서 네네. 약간의 변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런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 이런 쪽으로 이제 방산 쪽에서도 좀 그걸 돌리는 것 같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 기존에 그 우리와 맺어왔던 이제 구매 뭐 지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 야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연계가 있고. 캐나다는 역시 잠수함 사업과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 거는 김대영 의원. 예. 이 KF-21 대체 아니 그러면 그 성능만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KF-21을 보통 4.5세대 전투기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KF-21의 외형을 보시면 지금 이제 비행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네. 그때 이제 이영종 센터장님이랑 같이 봤었는데 보시면 예. 굉장한 고기동성을 선보이죠. 그리고 외형만 봤을 때는 미국의 F-22 전투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예. 네, 거기다 더해서 뭐 수직 상승, 하드턴 이런 고기동 성능도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자 환경을 반영한 전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공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뜻깊은 전투기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경쟁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대비했을 때 새로 만든 전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점이고 저기 나오고 있지만 최대 무장량 7.7톤에 최대 속력 한 마하 1.8. 사실은 동급 전투기랑 비교했을 때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강점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성비 측면, 대당 가격 측면에서도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KF-21이 싸고 좋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KF-21을 봤다면 이제 하늘을 봤다면 육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지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천궁2. 이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전쟁에서 굉장히 좀 요격률을 자랑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요격률이 아니 96%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전에 이제 22년도에 UAE가 우리나라와 천궁2 도입 계약을 맺었고, 좀 먼저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천궁2가 좀 먼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맹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바이, 그다음에 아부다비 이런 데 배치가 돼 있었는데 아부다비에 있는 이 천궁2 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해줬냐? UAE가 사실 패트리어트 도입을 많이 했는데 이 패트리어트를 보호했던 게 천궁2입니다. 왜냐하면 패트리어트 포대 미사일이 많이 날라오니까 천궁2가 이걸 막아준 거예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대단한 성능을 발휘를 했고, 또 한 가지 사진 나오지만 저건 실제로 지금 이제 UAE에 배치돼 있는 모습인데 UAE 잘 보시면 사드 옆에 지금 천궁2가 있죠. 그렇네요. 네, UAE가 또 사드도 구입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2로 이렇게 세 겹의 미사일 요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그야말로 축구에 비하자면 골키퍼 같은 역할을 한 게 천궁2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천궁2가 사실 요격률도 요격률이지만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드라든가 패트리엇보다 뭐 더 좋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가격도 싼데 성능이 거의 뭐 차이 없다 이러면 당연히 눈길이 가겠죠. 지금 가격 보면은 패트리어트는 약 60억대. 네. 한 발에 60억 정도 하는데 천궁은 15억이니까 한 4분의 1 가격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어떤 분들은 뭐 15억도 비싼 거 아니야?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저 60억짜리를 가지고 만약에 뭐 3천만 원짜리 이런 이란의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쏴서 맞춰야 된다 이러면 너무 가성비 좀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도 사실 좀 싼 요격 무기로 하다가 뭐 뚫리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어떤 가성비로 일단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급할 때 빨리빨리 잘 만들어줍니다. 그게 우리가 또 납기를 좀 잘 중요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게 포대가 천궁2 포대 하나가 4천억입니다. 근데 4년 전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10개를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2개가 배치돼 있고 나머지 8개를 지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중동 전쟁이 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그거 좀 어떻게 빨리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장은 좀 어려워 이러니까 그때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3월 8일 날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30발의 요격 미사일. 우리 포대는 그렇다 치고 미사일이라도 먼저 줘 이래가지고 싣고 간 적이 있었죠. 진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3월 7일, 8일에 이제 C-17 글로브 마스터, 그러니까 미군이 쓰는 대형 수송기인데 이거를 2차례 보내서 30발의 유도 미사일을 실어갔고요. 그리고 이게 하역되는 과정을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현재 정치학자 그리고 이제 비공식 정부 고문이 사진을 찍어서 X에 올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 30발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다른 나라는 30발이 아니라 3발 달라고 해도 못 줬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포대 배치가 일찍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했지만 30발이면은 한 개 포대가 교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이고 2발씩 쏜다 그러면 최소한 15, 16 정도의 탄도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날라오는 순항 미사일과 드론 숫자가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해협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빨리빨리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그 비공식 고문 학자가 올려놓고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사람의 X는 저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아마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겠죠. 근데 정말 고마우면 사실 무기 말고 뭐 다른 선물도 주지 않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게 이제 UAE가 2,400만 배럴의 석유를 우리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마 천궁2 배치와
미사일을 빨리 준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는 우리도 도움을 지금 받은 셈이 이제 된 거였죠. 네. 근데 이러면은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 천공투의 그 어떻게 보면 위력을 좀 보고 슬슬 러브콜을 보낼 것 같은데요? 일단 UAE 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최근에 또 중동에서 언급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이제 보시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가 있는데 카타르가 지금 다음 구매 국가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카타르가 카타르도 사드 패트리어트 있는데 천공 특급의 지대공 미사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카타르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에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급하다.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다음 구매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약간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매와 관련된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지까지 봤다면 이제 바다를 슬슬 볼 차례죠. 자, 바다는요. 이것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K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인데 세계 최강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다라는 미국 잠수함 전문가의 평가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잠수함이 해외에서 무슨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면 필리핀, 캐나다, 호주, 페루, 폴란드까지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데 특히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금 독일이랑 거의 마지막까지 올라가 있죠. 네, 이제 6월 달이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뭐 방위사업청이나 여기 들어보면 반반이다. 그래서 지금 치열한 이런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디젤 잠수함 12척, 지금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이제 개조하는, 개편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배워왔던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이 경쟁사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장점인 거는 성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MRO, 유지보수 이런 것도 우리 빨리빨리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60조 원의 어떤 잠수함 사업을 따내는 것도 물론이지만 방위 사업, 방산 4대 강국에 완전히 안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60조. 네. 그런데 사실 뭐 돈도 돈이지만 아니 뭐 잠수함을 보고 이제 살 때는 MRO,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그 잠수함의 능력 자체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뭘 보고 지금 빠진 거예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의 중요한 바다가 있죠.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를 지키려면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형실함,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함은 장보고 3 배치 1 이전 배고 지금 캐나다에 제한 중인 거는 배치 2라는 새로운 배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배치 2 실제 건조할 때 가서 봤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웬만한 우리 해군의 잠수함 거의 다 봤는데 이렇게 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다른 세계의 지금 경쟁 잠수함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나 뭐 장형실함은 SLBM도 쏠 수 있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밖에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류도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없는 무장들을 또 갖추고 있고 한 30일 가깝게 자망이나 작전이 가능한 것도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과거에 사실 우리 그 시초로 올라가 보면 또 장보고함도 있어요. 근데 이 장보고함 두고서는 우리 이제 잠수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 해군에서 유령에 홀린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림팩 훈련 당시에 물론 이제 공격자 측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그 잠수함을 처음 보유한 잠수정 외에 처음 보유한 국가고 림팩에 처음 참전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잠수함, 상륙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정들을 귀신처럼 해치우고 사라져 버려서 미 해군 측에서는 이게 무슨 유령 아니야? 잠수함을 아무리 소나로 탐지하고 소나 부위로 잡으려고 해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격침 판정 나오고 이래서 이제 미 해군 측에서 이거 유령이랑 마찬가지 같아라는 식의 얘기들을 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양해군 잠수함 강국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안창호, 도산 안창호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그 장보고함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버전, 개량형이니까 전력도 좀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 최초의 제대로 된 잠수함이 이제 장보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잠수함을 들여온 것도 있고 국내에서 건조한 것도 있는데 도산 안창호함은 완전히 한국화된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독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을 지원을 받았잖아요.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거기다 더해서 보면은 지금 톤수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LBM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도 무장 자체도 다 국산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장보고함은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무장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잠수함 국산화는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뭐 장보고함, 안창모함, 뭐 장영실함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다 짚어봤는데 김대영 의원,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수주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방위사업청은 50대 50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좀 기존의 다른 나라의 잠수함 사업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는 캐나다의 산업 역량을 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잠수함도 관심이 있지만 각 나라의 산업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잠수함 말고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국산 잠수함에 독일산 잠수함보다는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독일산 잠수함은 아직 실물이 없어요. 건조 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서 해군에 배치되고 또한 이제 또 캐나다 해군이 직접 와서 많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K방산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전차나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무기 수출 잘한 거 아니야? 단 한 대의 전차도 수출을 못했어요. K방산의 가성비나 대학 이행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독일의 K방산에 대한 견제와 질투 정말 이제 이를 갈았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1조 5천억 달러.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돈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액이 되는데요. 이에 맞서 유럽도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 어떤 무기들을 더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K방산의 위력은 어떤지 대한민국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 세계가 지금 K방산에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산주 주가도 막 치솟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일반인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이렇게 전차나 자주포 수출도 잘하고 무기 수출 잘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2022년 이전까지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수출을 못했어요. 그랬나요? 네. 우리가 전차를 수출하게 된 게 2022년 첫 사례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최고의 가성비, 납기일도 빠르고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계약을 따낸 거고. 그럼 2022년 이전에는 우리가 가성비, 계약 이행 능력이나 무기의 우수한 성능이 없었냐? 그건 아니란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자면 지금의 이 K방산의 질주는 우리 K방산의 독보적인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전쟁 특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가면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이제 러시아가 등극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전 세계는 탈냉전 기저하에서 군비를 축소하던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앞다퉈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역량과 군비를 축소하는 데 열을 올렸는데 반세기가 넘도록 매년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력을 증강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북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수출을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고 지금에 들어서서 보니까 이게 수출 효자 산업이 되었고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는 푸틴한테 감사패라도 줘야 되는 거 그래요? 아니냐. 푸틴 다음에 이어서 김정은부터 김정일, 김일. 그러면 이렇게 전쟁 특수를 어쨌든 맞이했는데 저희가 가성비가 엄청 높잖아요. 에이브럼스나 독일 레오파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뭐 180억, 3배, 4배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빠르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한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될까요? 그 능력을. 레오파르트 전차가 정확하게 따지면 3.5세대 전차예요. 대당 가격이 200억에서 250억 정도 합니다. K2 전차는 3세대 전차고 K2 전차를 우리 한국 육군이 96억에서 98억에 납품받았어요. 100억 언더예요. K2 전차 2대, 3대 살 돈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야 되는 엄청난 가성비. 성능은 사실 견주어 보면 엇비슷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K2 전차는 실전 투입 경험이 없죠. 사실은 무기체계의 가장 중요한 게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찌됐든 압도적인 가성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주요 장점이고 또 하나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수준을 해놓고 1년에 8대밖에 못 만들었던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왜 8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군사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독일이 예전에 그런 군사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간 K2 전차를 100대 이상 생산하거든요. 총알 배송이라고 할 정도로 뭐 안 되면 우리가 유스드 사용하고 있는 전차를 신품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도록 해서 그거를 이제 전쟁 중인 나라는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하면 뭐합니까? 그쵸. 당장 사용 못하면 무용지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의 이러한 K방산의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보다 경경 우위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K2 전차와 K9 자주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차랑 자주포는 어떻게 싸우죠? 사실 전차랑 자주포가 전차랑 자주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차는 120mm 포탄으로 싸우는 거고요. 자주포는 155mm 포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차나 자주포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포탄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한 해에 155mm 포탄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내부에 있는 공장에서요? 네. 1000개. 대략 10만 발에서 15만 발을 생산해요. 택도 없는 숫자를 근데 얘기했네. 우리나라는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풍산이라는 회사는요. 155mm 포탄만 보면 연간 30만 발에서 35만 발을 생산해요. 한 회사에서요? 네. 미국 전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네요. 근데 사실 풍산의 주요 관계자분이 네.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사시 더 할 수 있다? 50만 발에서 55만 발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연간 155mm 포탄을 10만 발에서 15만 발 내외를 생산하는데 그거밖에 생산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30만 발에서 35만 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패키지 딜 방식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무기를 제공받으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술 습득 효과와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고용 유발 효과, 산업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죠.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더해서 플랜트 수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공장을 설립해주고 그리고 공장 내부에 있는 파실리티, 생산 설비까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들어가는 거죠. 풀 패키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바운더리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캐나다도 60조 원짜리 CPSP 독일로 하여금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주는 조건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지금 캐나다 정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무기 방산에 대한 국방 영역만이 국한되는 게 아니다. 다른 타 산업과의 영역까지도 해서 큰 틀에서 빅텐트로 간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독일인데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이기도 해요. 근데 그 둘은 워낙 방산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교할 수조차도 없죠. 그쵸. 이제 몇 년 전에 호주 정부에서 차기 전투 장갑 차량 도입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최종 2개 회사가 이름을 올립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한화가 경영합을 했어요. 당시 제가 독일 라인메탈 관계자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국의 한화라는 기업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나 자주포 타고 다닐 때 우린 소 달구지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말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도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건 독일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라인메탈을 누르고 한화가 AS21이라고 하는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이 돼버렸어요. 일단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에 폴란드로 하여금 레오파르트 전차가 또 K2 전차에게 고배를 마시게 되죠. 그리고 또 금년 3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3월 2일까지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독일의 티센크루프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다행히도 우리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을 이루었긴 했는데 저도 꼭 수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일이 사활을 걸고, 이거는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이번까지 지면은 진짜 코가 그러면 납작해지네요. 진짜 코가 납작해지죠.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건데 독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잠수함 잘 만든다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원조가 원래 독일입니다. 전 세계 넘버1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의 디젤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독일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하는데 독일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죠. 어쨌든 지금 독일의 우리의 K방산에 대한 견제와 질투, 시기, 독일이 재작년 국방 예산이 90조였어요. 그리고 작년 130조. 올해는 일반 회계와 특별 기금 회계까지 총 합쳐서 170조 원. 거의 우리의 3배. 우리나라 올해 2026년 역대급 슈퍼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정부 세출 예산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66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배 내지 3배 정도 독일이 국방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는 정말 이제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제조업 제조업에 있어서 명품 강국이죠. 명품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압도적인 가성비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어떤 납기 준수 능력, 이거는 충분히 추월당할 수 있는 경쟁력이에요. 독일이 맘만 먹으면 이건 추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K방산의 지금 현재의 경쟁력은 짧게는 1년에서 2년, 길게 잡아야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저는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일종의 방산의 DNA나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무기를 갖고 전 세계 방산 수출 세일즈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제까지의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약간 오리지널 무기 쪽이잖아요. 뭐 자주포, 전차, 앞으로 이제 재배치될 것들은 뭐 드론이나 AI나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일 텐데 그쪽에서는 별로 강점이 없나요, 저희가? 좀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이 미국과 견주어 보면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한 7, 8년 전에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진짜 시중 월마트에서 구입 가능한 10수만 원대 드론, 쿼드콥터형의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에 권총을 매달아서 리모트로 격발 시험을 하는 것을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해서 우리 육군이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드론봇 전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거기다가 소총 달고 해서 드론에다가 지금 미국의 고등학교 한 학생이 7, 8년 전에 하던 걸 지금 우리 육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육군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데 좀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대전 드론은 거의 무시무시하잖아요. 자폭도 있고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보면 수중 드론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잠수함도 터지고 있고요. 외신 기자들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현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는 2,500만이었는데 지금 2,000만이 채 안 된대요. 인구가요? 네. 근데 이제 병사들이 나이가 48세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평균 연령이 80% 이상이 드론에 의지한 전투를 한대요. 그러니까 드론이 없으면 전투를 수행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간 400만 대에서 450만 대 드론을 조달하겠다. 근데 지난해 전반기까지 150만 대밖에 조달을 못했대요. 그래서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중국산 DJI랍니다. DJI는 1년에 약 2천만 대 내외의 드론을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드론 시장을 전체를 다 해도 20만 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DJI 한 기업에 불과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규모가. 근데 자기네들이 DJI를 쓸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우크라 정보당국이 최근에 발견한 사실인데 아직은 자기들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데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왜요? 중국산 드론의 그 내부 부품에
자폭 기능이 탑재돼 있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처럼. 아, 정말요? 그러면 중국산 드론을 도입해서 우크라이나 병역 내 기지에 보관하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나 또는 원격으로 조종해서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대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의심이 우크라 정보 된다. 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폭 드론이라고 하면 자폭용 드론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 요인 암살이나 또는 적 전차나 적 기지를 향해서 자폭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이 아니라 이건 쉽게 얘기하면 시한폭탄이 내장된 자폭 드론인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민감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민수용 부품에 그런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나 뭐 중간에 누가 꼈던지 개조를 할 때 뭐 스파이가 와서 그렇게 했다든지. 우리나라의 드론 회사가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많네요, 그래도. 근데 1년에 한 3분의 1이 없어져요. 아. 그리고 3분의 1은 거의 유령 회사예요. 가보면 그냥 간판만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나머지 운영되는 드론 회사를 가면 간의 수공업 방식이에요. 그냥 사람들 옹기종기 앉아갖고 여기서 작업장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있어요. 기술 회사가 핵심 아니네요. 부품은 다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드론의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 90% 이상이 다 중국에 잠식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작년에 모 드론 회사를 가서 중국산 드론 부품 이렇게 많이 쓰면 되냐 그랬더니 그 지적을 받으신 대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교수님 혹시 알고는 얘기하시는 거냐고. 제가 뭘 모르냐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나라 드론 회사들이 거의 100% 드론 부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네. 그걸 알고 있다. 네. 근데 그거를 안 쓸 수가 없대요. 왜냐?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 준대요. 중국 정부가. 그 부품을요? 네. 아, 정말요? 근데 어떻게 안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 선택하고 말 거가 없네요. 근데 이제 중국산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격도 저렴한데 요즘엔 품질도 굉장히 성능도 좋아졌어요. 중국산이 좋아요. 근데 군사용 드론에 중국산을 쓰면 백도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작년 12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드론 더미넌스 정책을 발표합니다. 뭔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도 뭐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20% 이상은 중국 거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딱 중국이라고는 안 돼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이라고 돼 있는데 20% 허용해 주는 건 뭐냐? 네. 배럴이랑 모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문제냐? 결국 이제 100%로 했어요. 중국산 모터랑 배터리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100% 중국산 배제. 자, 근데 우리나라가 군사용에 중국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 한미 군사동맹 있잖아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해야 되는데 네. 연합 군사훈련, 연합작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미군이 안 하죠.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산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지금 서명을 했는데. 그리고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이 중국산인데요? 다행히 네. 예외로 해준 국가들이 있어요. 파이브 아이즈에 있는 5국가랑 거기다 플러스 1, 한국을 포함시켜줬어요. 한국은 예외로 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군사용 드론에는 중국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잘 몰라요. 국방부도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미래에는 전쟁의 양상이 좀 어떻게 바뀌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현대로템 등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들이 엑소슈트, 근력 증강 수트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직접 그 개발 부서에 가서 착용도 해봤고 시범도 해봤어요. 아이언맨 같은 거예요?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엑소수트라고 하는 근력 증강 수트를 입고서 네. 외계인들과 전투를 벌여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도 한 5년 전에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개발했으면 빨리 보급해서 쓰면 되지. 네. 왜 안 쓰고 있을까요? 질문. 너무 비싸다. 땡. 양산이 안 된다. 땡.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약하더라, 내구성이. 그러니까는 방탄 헬멧도 7.62mm나 또는 철갑탄을 쏘면 이게 관통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방탄 헬멧을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방탄 헬멧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죠. 그럼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럼 무거워지잖아요. 네. 1.2에서 1.5kg가 초과되면 경추 디스크가 걸립니다. 전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량화, 가벼워야 돼요. 사실 과거에 방산 비리하면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시면 뚫리는 방탄복이 있었어요. 네. 국방부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탄복을 놓고서 앞에서 사격을 쐈어. 했는데 네. 이게 뚫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대로 관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저녁 8시, 9시 뉴스에 나오면서 이슈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안 뚫렸으면 제가 비리라고 그래요. 그게 뚫렸으니까 비리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방탄복에 네. AK-47 소총에 철갑탄을 놓고서 바로 앞에서 쏜 거예요. 이거는요. 미군들이 쓰고 있는 방탄복도 AK-47에 철갑탄을 놓고 쏘면 그대로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방탄복이 훨씬 더 방어력이 뛰어나면 좋지만 전술적인 행동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그러한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엑소수트와 같은 근력 중강 수트를 만들었어요. 핵심은 배럴입니다. 배럴이 오래 가야 문제 되는군요. 때문에 네. 전력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아, 등에 배터리를 짊어 다니는데요. 그렇죠. 이 배터리 무게가 가장 무거워요. 아. 그리고 배터리의 면적이 가장 커서 피탄 우려가 커요. 이건 오히려 돌아다니는 표적판이야. 아. 배터리 맞추면 폭발하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배터리를 경량화하니까 이게 운영 시간이 줄어들어요. 금방 꺼져요. 배터리 때문에. 네. 근데 배터리를 경량화하고 소형화하는 게 이게 지금 한 몇 년째 이 극복되지가 않고 있어요. 기술적 난제로. 엑소수트 근력 중강 수트는 이미 구동 기술과 센서 기술은 완벽하게 구현이 됐는데 배터리 기술 때문에 지금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진짜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라 네. 진짜 괜찮아요. 여기는 지금 전혀 SF 모르니까요. 공상과학성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방위산업엔 그거 전혀 도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인명중시 사상의 대두. 과거에 우리가 전쟁을 보면 병사 한 명의 목숨이 다수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되는 걸 강요받았어요.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죠. 그게 너무나 당연하던 네.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해외에 파병 갔다가 병사가 사망하면요. 미국 본토 내에 반전 여론과 시위, 그다음에 대통령이 막 카메라 앞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병사 한 명의 목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규모가 작아져요.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 기술 강군으로 체질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는데 가장 위험한 임무 중에 하나가 폭발물을 탐지해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이 안 합니다. 로봇을 통해서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에 이 로봇을 들여보내서 네. 폭발물을 탐지하고 집게발을 달고 폭발물을 직접 제거까지 합니다. 아, 눌러서 폭발시켜버려요? 눌러서 폭파하는 경우도 있고 내관을 제거하거나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수거하는 가능해요? 경우로 그렇게 정교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임무나 또는 위험한 작전도 이제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 로봇이 하고 있죠. 드론도 최근에 좀 달라지고 있어요. 드론에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을 부여하고 AI 기능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이제 드론이 처음 가는 지형이나 또는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스스로 입구를 찾고 자기가 스스로 임무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군요. 이제 목표를 그렇죠. 향해서. 가령 이스라엘 국방군이 하마스 고위 간부를 경고한 지하 동굴에 숨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AI 라이다 기능을 탑재한 드론을 들여보내요. 그럼 드론이 알아서 표적을 찾고 표적을 식별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약간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공개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AI를 탑재한 지휘 결심 체계를 통해서 군사작전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라벤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벤더 시스템은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지휘관에게 지휘 결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보조 장치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을 한 명을 살상하기 위해서는 이 라벤더 시스템은 10명 내지 15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10명에서 15명까지는 그 기계 판단 하에 그 작전을 수행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네, 민간인 부수 피해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불가피한 거죠. 가령 하마스 무장대원 한 명이 아니라 하마스 고위 간부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라벤더 시스템은 민간인 부수 피해를 최대 100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윤리적 비난을 받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기술이 진일보되면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양자 기술이 있어요. 그 양자 기술이 그 AI 라벤더 시스템에 접목된다면 전장의 복잡 다양한 그런 전장 그 요소들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민간인 부수 피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겠죠. 정확하게 표적만 제거할 수 있겠죠. 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진보라고 하는 측면이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이나 부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AGI가 그러면은 개발이 되면 오히려 군사 피해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것도 또 다른 네. 세계전의 영상이네요. 네.
그러면 이런 세계전의 양상에서 한국 방산은 정말 많이 뒤처져 있으니까 지원을 또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기반 전력 체계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 위주에서 벗어나서 네. 이제는 첨단 미래지향형 무기 체계, AI나 드론, 로봇 등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 방산 기업들이나 정부도 이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방산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 3년 안에 이런 우리의 가성비 시대는 사실 장밋빛 미래는 끝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포텐셜이 있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저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왜 많이 저는 잃으셨어요? 20년 전에 이제 주식을 그만두고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방산 전문가신데 왜?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더라면 정말 누구보다 투자를 잘했을 텐데. 그때 사실 아는 거에만 다 투자해 놓으셨어도.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이 힘든.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RG 넥스원 등 방산 4개사, 이제 카이를 포함해서 이 4개사의 수주 잔고가 지금 10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라는 거는 계약은 수주했지만 아직 물량을 납품 안 해서 아직 납품 대금을 받지 않은 돈만 103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수주해야 될 거. 신규 수주 건데. 금년 상반기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자면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까지는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단기로부터 중기, 장기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로부터 장기로 갈수록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건 누가 몰라서 얘기해 이럴 수 있는데, 근데 2026년 올 한 해에 가장 주목해야 될 K방산을 꼽자면 저는 K해양방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해양방산이요? 네, 우리나라 해양방산의 양대축은 HD 현대중업과 하나오션인데요. 이 두 회사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방산이라고 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겨냥을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조선업 강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조선업의 경쟁력이 그대로 해양 방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최근에 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으면서 특수 대형 세빙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있다는 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극 항로가 거의 다 얼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북극 항로가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정작 미국은 대형 수송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노르웨이 등 전 세계 몇 개 국가만이 이러한 대형 특수세빙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대형 특수세빙선은 크기도 커야 되고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를 탑재를 해야 돼요. 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SMR에 대한 소형 원자로 기술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배를 만드는데도 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린 모든 게 가능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양 방산 또는 조선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를 선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1호 방위 사업학 박사 최기일 교수님과 함께 K방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그 정치적 수사라는 레토릭을 보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가리켜서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카메라에 나중에 그러잖아. 내가 했잖아, 레짐 체인지 했잖아.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도 조만간 임박했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전화 와서 뭐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해서 의원님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안 합니다. 당장 한다는 그런 정확한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어요.